지난 시간에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으로부터 이 L 값이 특별히 이게 정수일 때 그때 나타나는 재밌는 현상에 대해서 봤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L equal 0일 때는 A1과 관련되는 홀수 시리즈, 그러니까 X 3승, X 5승 이렇게 홀수의 차수로 가는 시리즈는 발산을 하지만은 이 A0와 관련된 시리즈는 다 0이 돼버리고 첫 번째 항만 남죠. 1만 남아요. 그리고 L equal 1일 때는 반대로 A0와 관련되는 짝수 시리즈는 발산해버리고 A1과 관련이 있는 홀수 시리즈는 다 0이 돼버리고 첫 번째 항만 남죠. 이렇게 X가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주워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PLX로 놓는데, 그러니까 발산하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뽑아내고자 할 때 발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렴하는 것만 쓰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P0일 경우에는 이제 1이죠. 그죠? L이 0니까 P0는 이제 1이 되고, L이 1일 때 이제 P1이죠. P1은 이제 X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P2가 되면 다시 짝수항이 돼서 이제 요런 항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실제로 나오는 거하고 여기서 지금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쓴 요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바로 밑에서 이제 그 차이를 보겠는데, 그래서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그 폴리노미얼은 이제 그 P3의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요 솔루션에서 얻는 값하고 이제 상수의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P4가 되면 다시 또 짝수가 되면서 항이 늘어나고 P5도 늘어나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제 요까지만 돼 있죠. 요까지만. 근데 이제 이 뒷부분은 그래도 뭐 전자기학 같은 체계가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를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특징을 먼저 보면은, 이게 1일 때 x가 1일 때 모두 1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1이죠. x가 1일 때 1이죠. 그래서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1이죠. 1이 되면 1이에요. 그러니까 x가 1이 되면 다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의 L승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우리 L 값에 따라서 L 값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면은 1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짝수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니까 짝수일 때는 그냥 똑같이 1인데, 홀수일 경우는 여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여긴 마이너스 5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여기 2분의 1 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솔루션으로부터 한번 찾아보면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부터 찾아보면은 L equal 2일 때는 이제 짝수만 남죠. 홀수는 이제 발산하니까 버리고, 그래서 L equal 2가 되면 이제 이쪽부터는 다 날아가죠. 0이 되니까. 그래서 요 두 항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가 되면은 2 곱하기 3 해서 6인데 2로 나니까 3이 돼서 1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는데, 우리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한 요 폴리노미얼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바꿔요. 바꾼 다음에 2분의 1을 해줘요. 이렇게. 왜 그러느냐?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어떤 함수를 전개하는데 하나의 컴플리트 셋으로 쓸 경우에 이렇게 2분의 1 벡터가 붙는 게 편한 거죠. 일종의 규격화 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규격화를 위해서는 여기 2분의 1이 붙는 게 편하다. 그리고 올림차순과 내림차순은 특별히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저기 차수가 높은 것부터 놓는 게 낫죠. 그죠? 여기서 이미 x라고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높아지는 걸 먼저 쓰는 게 나은데, 실제로 그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다 올림차순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바꿨다. L이 3이 되면은 짝수 쪽은 발산하니까 이제 볼 거 없고 홀수 쪽을 볼 것 같으면 L이 3이 되면 여기서 요게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요거만 남는 거죠. 그래서 3이 되면은 요거는 이제 3 더하기 2 하니까 5고 3 빼기 2 하니까 1 하니까 2가 돼서 10이에요. 10. 그래서 6분의 10이니까는 3분의 5가 되죠. 3분의 5에 x 3승에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 x가 붙고 해서 실제로 르장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요 a1 콘스탄트에다 여기에 붙는데 어차피 콘스탄트가 붙어서 이거를 조정해주면 되죠. 그죠? 요 콘스탄트 값을 적절히 조절하면은 이 콘스탄트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것이 이제 앞뒤가 바뀌고 거기다가 또 상수를 붙여주면 이게 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다가 양변에 이제 3을 곱해요. 여기다 3을 곱하면 5x 3승 3x가 되죠. 그죠? 5x 3승 마이너스 3x가 되죠. 그죠? 3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그러니까 a1이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5x 3승 마이너스 3x가 되고 거기다 또 2분의 1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마이너스 3 나누기 2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를 했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것이 이렇게 5x 3승 마이너스 3x에다가 2분의 1이 붙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규격화된 거 규격화되어 있는 함수를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규격화했는지는 바로 이제 보여주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4, 5가 되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또 원래 거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저기 2와 3이 원래 거와 이렇게 다르듯이 이 4, 5도 여기 있는 팩터들이 이런 팩터들이 그리고 이제 내림차순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이 이 원래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솔루션과는 이제 바뀌었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규격화한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함수 형태를 한번 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교재는 나와 있질 않고 뭐 전자계약책 같은 데 보면은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참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키피디아에 가면은 이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서 저렇게 규격화를 해주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요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그 x가 그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베리어블 솔루션의 베리어블 x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만 수렴한다 그랬죠. 이렇게 됐고 그리고 좀 전과 같은 요런 규격화 이렇게 이제 규격화를 해주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모든 함수가 이제 함수 값도 그러니까 함수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수렴한다고 했고 이렇게 규격화를 해주면은 함수의 값도 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러니까 저기 함수 요 값 자체도 함수값 자체도 그 베리어블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변할 때 요 함수 값 자체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규격화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되면 이제 쓰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P0 같은 경우는 1이니까 이게 P0죠. 이게 P0 이거 쭉 직선 이게 P0고 P1은 X 이거 노란색 요게 이제 P1이 되는 거고 P2는 요거죠. 요게 이제 P2죠. P2 그리고 P3가 요게 되죠. 요게 그죠? 3참수 요게 P3고
P4는 이제 시메트릭한 4차 함수니까 요거죠. 요렇게 두 개 있는 거. 요게 P4고 P5는 엔티시메트릭하게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요거. 요 함수. 요게 이제 P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직접 보면 이게 왜 이렇게 규격화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기술할 때 우리가 컴플리트 셋을 토대로 기술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모르는 함수 fx가 있는데 이거를 기술할 때 그냥 우리가 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규격화된 컴플리트 셋을 만들기 때문에 이건 서메이션의 n 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의 an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컴플리트 셋을 가지고 기술이 안 되는 함수는 없다는 거죠. 우린 이걸 또 원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컴플리트 셋으로 어떤 함수를 기술한다는 얘기는 이 컴플리트 셋을 가지고서 기술이 안 되는 함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 자체끼리도 어떤 뭐 수직성이라든지 올소고넬리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용하기가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컴플리트 셋을 쓰게 되는데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컴플리트 셋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 L 이꼴 1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L 이꼴 1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죠? 1-x 제곱에 y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x의 y 프라임 플러스 L이 1이니까 2y는 0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솔루션이 이제 P1x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x잖아요. 그러면 x를 한번 집어넣으면 봐요. y 더블 프라임 대신에 x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yx가 x인 경우죠. 이렇게 해서 일단 집어넣으면 두 번 미분하면 0이 돼버리죠. 이건 0이 돼버리고 여기 이제 y가 x니까는 y 프라임 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x가 되고 y가 또 x니까는 플러스 2x 해서 0을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요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그 이제 요 함수들이 요 르장드르 이퀘이션에서 L이 정수일 때에 그 이제 솔루션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 한 가지 이제 뭔가 좀 빼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계이기 때문에 그 솔루션이 두 개가 나와야죠. 그죠? 아까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L이 어떠한 값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솔루션 yx라고 하는 거는 a0에 대한 시리즈 더하기 a1에 대한 시리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undetermined constant가 두 개였어요. 이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L이 정수의 경우에는 그 요 이분 솔루션이나 어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발산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쓰기가 불편하니까 하나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하나만 썼어요. 그렇게 했더니 솔루션이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무시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또 하나의 솔루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PLX를 갖다가 우리가 그 첫 번째 제1 르장드르 펑션이라고 한다면은 제2 르장드르 펑션을 찾아야 되는 그런 미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걸 찾아서 이제 두 개를 갖다 이렇게 1차 결합을 시켜줘야지만이 우리는 L이 정수일 때의 이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완벽한 솔루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QLX를 찾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L이 정수일 때의 르장드르 이퀘이션 솔루션 Y는 어떤 상수 A 곱하기 PL의 X 더하기 상수 B 곱하기 QL의 X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서로 이제 1차 독립인 두 개의 그 솔루션을 갖다가 1차 결합시킨 그런 제너럴 솔루션을 이제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L이 정수일 때의 이 르장드르 이퀘이션의 완벽한 일반해 제너럴 솔루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찾아야 되는데 이 책에는 이제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저기 요 434쪽에 간단하게 코멘트만 돼 있고 그 찾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데 내가 그걸 찾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전 교재 그 이전에 내가 그 이제 요 강의 계획서에 제1교재는 이제 보아스 책이라고 이제 하고 제2교재로서 이제 벤스 및 세 사람이 지은 책인데 요 교재가 이전에 이제 그 수리물리 교재였어요. 그래서 책의 분량도 이 벤스가 보아스보다 이제 2배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풍부하죠. 그랬는데 이 교재는 뭐 다 좋은데 그 어려움을 호소해서 좀 그렇다. 그걸 하기에 조금 저기 벅차다 이런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이제 말들이 수강생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들리게 돼서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괜찮죠.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 세컨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책에는 없는 거예요. 이 책에는 그거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2교재를 참고하면 돼요. 그래서 제2교재 580쪽을 참고하면은 그러면 세컨 솔루션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걸 그렇게 찾아봐라 하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미방을 푸는 그런 그 이제 단원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새로운 미방을 푸는 방법이라서 그걸 한번 소개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이 벤스 책에 있는 미방 푸는 방법의 가지수가 보아스에 있는 그 가지수보다 책의 분량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책이 두께가 2배면은 분량도 2배가 되는 거라서 훨씬 더 많은 그 경우에 그 어떤 그 푸는 방법들이 있고 해서 뭐 보아스까지만 해도 좋지만 나중에 혹시나 좀 불편하면은 이 책을 뭐 찾아보게 되면은 아마 거기에 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컨 솔루션을 찾기 전에 이 부분은 안 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이퀘이션을 갖다가 우리는 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아이겐밸류 하면은 요 아이겐은 독일 쪽에서 쓰는 말이에요. 밸류는 이거 저기 영어죠. 그래서 아이겐밸류 하면은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아이겐밸류는 고유값이죠. 고유값을 찾는 문제예요. 고유값을 찾는 문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은
이 이퀘이션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요걸 일로 넘겨봐요. 넘기고 y 더블 프라임 대신에 이제 dx 제곱이네 이게. 요게 dx 제곱이 고칠게요. 나중에 d 스퀘어 dx 제곱 더하기 저기 이제 여기 이제 요거를 이걸 넘기는 거죠. 이거를 뭐 이렇게 넘겼다고 봅시다. 뭐 어떤 걸 넘기건 상관없어요. 이걸 이렇게 넘기면은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1에 d 제곱 dx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2x에 ddx 한 다음에 y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에 y 이퀄 L에 L 플러스 1에 Y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결국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요까지 요 앞에 Y 직선까지 이렇게 뚝 띄어서 이걸 갖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A라 그럽시다. 그냥 연산자 A 곱하기 Y를 했더니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L에 L 플러스 1에 Y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 수학에서 그냥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은 물리학에서는 이런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요 A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실험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실험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기술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갖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린 오퍼레이터라 그러죠. 연산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현상을 수학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A예요. 그래서 A를 갖다 Y에다가 오퍼레이션을 시켰어요. 연산을 시켰더니 그 결과가 L에 L 플러스 아니면 Y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실험을 디자인해서 그 실험을 했더니 어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측정을 했더니 측정 결과로서 어떤 값이 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저항을 측정했더니 15옴이라고 하는 저항 값이 얻어진 거. 우리는 그런 거를 많이 원하죠.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를 봤더니 이게 도대체 이거 결과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주위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실험을 했는데 그게 뭐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그 말을 갖다가 뭐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실험했더니 10을 얻었어. 그게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나죠. 100가지 질문을 해봐야 한 가지 딱 이제 두드러지게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수사학적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나오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험했더니 10이 나왔어 하면 그게 그냥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물리학에서는 이제 특히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방법을 많이 쓰죠. 보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류를 흘려주고 뭐 어떻게 했더니 어떤 계기에 숫자가 딱 찍히는데 보니까 얼마가 찍히더라. 그거 방법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뭐가 궤도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걸 관측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면 궤도를 관측해서 비행기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날아가는데 이게 뭐 처음에 붕 떴다가 좀 뭐 내려갔다가 뭐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면 되는데 이 원자 내 그 세상은 그게 안 되잖아요. 도대체 전자가 도대체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실험에다 딱 이제 뭔가 하여튼 내가 어떤 조건을 딱 줬을 때 값이 탁 튀어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더니 에너지 값이 탁 튀어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나왔네. 그렇게 되고 그 에너지를 봤더니 그게 뭐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을 갖네. 그러면 우리는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거죠. 전자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한 결과가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는데 어떤 특정한 에너지만을 가지게 된다.
하는 대단한 사실을 보지도 않고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꼭 봐야지만 이제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세상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이제 세상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그 이제 현상을 이해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기반이 되는 그런 수학적인 방법이 바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인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